함께 그래프를 볼까요? 코로나 시대에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그래프에 숨어 있는 알파벳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알파벳 K자 모양입니다. 한쪽은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내려가고 있네요. 누구는 오히려 이익이 커지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계속 악화되는 현상이죠. 재난시대의 불평등은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 때문에 새로 생긴 불평등이 아닙니다. 원래 불평등한 상태에 재난이 닥치니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 불평등? 불평등이 뭐야? 대단히 나쁜 거지. 노력하는 바가 다르니까 결과가 불평등한 건 당연하지. 불평등이 뭐가 나빠? 불평등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 불평등은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 그럼 불평등이 왜 나쁜지를 생각해 볼까요? 모두와 관계된 건강 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개개인이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으면 괜찮은 걸까요?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과 개인의 건강은 관계가 없을까요? 불평등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평등해야 건강하다라는 책을 쓴 공공보건학자 리처드 윌킨슨입니다. 위계적인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낮은 위치를 강요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불안정, 만성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건 주변에서 자신의 기분이나 체면 등에 신경 쓰지 않고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대접을 계속 받게 되면 일에서의 즐거움과 성취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폭력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고로 저의 결론은 사회적 환경이 불평등하면 개인의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에서는 건강 불평등이 나타나는군요. 저는 자전거 타기 반응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자전거 타는 모습을 옆에서 봅시다. 바람의 저항을 막으려고 머리는 앞으로 숙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 발로는 쉴 새 없이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자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약자에게는 사정없이 발길질을 해대는 모습이 아닐까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손님이 웨이터에게 함부로 굴면 웨이터는 주방장에게 화를 내고 주방장은 조수에게 분을 풀고 조수는 주방의 고양이를 발로 찬다. 한국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슈퍼갑, 을의 눈물.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게끔 내몰릴까요? 세상에 믿을 건 나뿐이야. 나는 나만 챙기면 돼.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경쟁, 끝없는 경쟁이다. 난 어차피 이기지 못해. 그냥 질러서 속풀이나 해보자. 내가 과시적인 소비를 한다면 어쩔 셈이지? 이거라도 안 하면 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더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태도,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경쟁 또 경쟁, 손상된 자존심을 과시적이거나 분풀이식의 소비로 푸는 모습, 불평등한 사회에서 내몰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불평등의 대가는 누가 치르나요? 우선 개인이 불행하겠죠? 남의 눈치 보느라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고 사람답다는 감각이 훼손됩니다. 또한 사회도 타격을 받습니다. 공적인 문제? 그건 정치인이나 알아서 하라고 해. 난 내 문제만으로도 골아파. 어차피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해 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 협력과 연대는 개뿔. 어차피 의사결정은 자기들끼리 할 거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이 사회는 강자들의 입맛대로 주무르기가 쉬워집니다. 그럼 또 불평등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차별받는 개인만 불평등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의 상실로서 사회 전체가 불평등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현실이 불평등할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평등을 상상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평등은 이상적이고 당위적이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평등에 대한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등을 문제 삼고 개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이처럼 평등은 대한민국과 인류의 공통적인 약속입니다. 그건 말뿐이죠. 평등이란 터무니없는 공상이에요, 공상. 과연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적힌 평등이 아무것도 아닌 공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넘쳐납니다. 2020년은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를 맞은 해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의 청년재단사였던 전태일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싸우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자기 몸을 불살랐습니다. 전태일의 주장과 요구는 헌법에 쓰인 평등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전태일의 생각을 3단 논법으로 정리해 볼까요? 대전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소전제, 노동자들은 인간답지 못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정당한 임금, 적절한 휴식, 건강진단을 보장해 노동자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라. 하지만 공장주와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낸 근거들을 검증하기를 거부했다. 결론, 그들은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적힌 평등을 위배하고 있다. 50년이 지난 오늘날 전태일의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반복되고 있을까요? 대전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소전제, 노동자들은 인간답지 못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노동법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하지만 기업주와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낸 근거들을 검증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결론, 그들은 우리를 평등한 시민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평등을 위배하고 있다. 50년의 기간을 두고도 같은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법적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헌법에 적힌 평등에 입각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문장이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헌법상의 평등은 인간다움과 목숨을 건 주장의 전제이지요. 전태일과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그 평등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에서 근본적 평등이 도출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대우하는 사회에서는 불평등을 문제 삼고 개혁하려 할 것입니다. 평등의 이상은 현실의 불평등에 맞서는 싸움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자유와 마찬가지로 평등은 혼자 이룰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평등이 만들어집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미운 오리는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따돌림과 구박을 당합니다. 슬퍼진 미운 오리는 집을 떠나 다양한 만남과 이별을 맞게 됩니다. 추운 겨울, 친절한 들쥐가 음식을 나눠주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어요. 미운 오리는 날개 부분이 간지러워서 날개를 퍼덕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날기 시작한 거예요. 미운 오리는 백조였던 것입니다. 오리는 백조가 되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백조들의 같이 놀자는 말이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흔히들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잖아. 미운 오리 새끼 얘기는 그런 교훈을 주려는 걸 거야. 난 좀 이상한데? 우리 모두 다르잖아.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애초에 당연한 차이가 왜 이유가 될 수 있지? 미운 오리가 다르게 생겼을지라도 차별하지 말라. 그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왜 유독 생긴 걸 문제 삼냔 말이야. 다른 차이도 많은데. 그냥 생김새가 우선 눈에 띄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외모를 문제 삼는데 다름의 기준이 누구냐고. 오리. 오리의 생김새가 왜 기준이 돼야 하지? 오리를 기준으로 삼아놓고 기준으로 삼은 오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애초에 기준이 없으면 모두 다르게 생겼을 뿐인데 말이야. 오리와 백조의 차이는 차별받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미운 오리가 다른 오리와 다르게 생겼기에 못생겼다고 말하는 기준이 문제입니다. 미운 오리가 백조로 변신했다고 해서 만약 오리를 무시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백조를 기준 삼아 오리를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문제가 될 겁니다. 차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표준이자 기준으로 삼으려는 권력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합니다. 고유하니까 차이를 갖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어떤 차이만 차별의 이유가 될까요? 그건 권력이 차별하고 싶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골라잡기 때문입니다. 가령 외모 권력은 특정 생김새를, 나이 권력은 특정 나이를, 재산 권력은 특정 소유를 골라잡아 차별합니다. 성차별 사회에서는 남성과 이성애가 권력이죠. 남성과 이성의 권력이 보기에 다른 성별과 다른 애정관계, 다른 가족 형태를 차별합니다. 학력차별 사회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능력 중에서 유독 학력을 기준으로 줄 세웁니다. 권력은 자기와 다른 존재를 차이라고 지명합니다. 권력이 우열의 기준을 만듦으로써 차이들을 줄 세우고 평가하는 데서 차별이 시작됩니다. 차별하려는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평등의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평등을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분배에 한정지어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거리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양양 씨의 사례를 봅시다. 양양 씨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여겨집니다. 왜 보이지 않는 노동일까요? 사회적 경력, 보험과 연결되지 않는 제도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양 씨는 70대 중후반의 여성이고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공장에 취업해 집안의 돈을 보태다가 결혼과 육아를 거쳤습니다. 물론 내내 비정규적이고 불안정한 식당 일과 가사노동을 전전하며 가게를 책임졌죠. 남편의 병을 수발하다 사별을 겪고 성장한 자녀와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일을 했지만 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나 살았습니다. 양양 씨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고 정치에도 정당과 사회단체도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 나나 씨의 경우를 봅시다. 나나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식적인 노동에 종사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치면서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 후 육아를 택하게 되었지요. 직장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와 승진은 남성 동기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성희롱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정으로 다시 출근해야 했고 남편은 돕는다고 말하지만 가사와 돌봄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이제 일 그만뒀으니까 푹 쉬어. 부럽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된 것은 나나 씨인데도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씨는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은 일이고 가사와 육아노동은 일이 아닌가? 김남편님 땡땡은행 긴급재난지원금 땡땡땡원 입금. 이번에 신청한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인 남편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직장 생활이나 정치를 주제로 주변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는 했는데 이젠 말을 나눌 마땅한 상대가 드뭅니다.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자리는 또 저만큼 멀어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애써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또다시 뒷걸음치는 기분이 듭니다.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폐지 줍는 노인 같은 사례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겉으로는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분명한 불평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재분배 조치가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더라도 기존의 가족 체계와 성별 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성차별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관계적 평등을 같이 문제 삼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중증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2등 시민 또는 열외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는 정치적 불평등에 함께 노출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관계적 평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관계적 평등을 다른 말로 하면 존중의 평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여성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등 약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평등을 요구하면서 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느냐고 못마땅해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역차별, 특혜, 뭐뭐인 게 벼슬 등의 공격이 날아듭니다. 하지만 약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특수한 지위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은 유독 도드라지게 취급되는 정체성을 이유로 평등한 시민이자 인간의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나 씨의 경우처럼 가정, 사회, 직장, 정치 등 다방면의 영역에서 여성의 인격과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적 재분배와 맞물려야만 여성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중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이 빵을 똑같은 크기로 나눠서 한 덩이씩 갖는 것이 평등일까요? 우리는 권리의 평등이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자른 이 빵을 사회적인 맥락에 놓아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이 빵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거예요. 나누어야 할 사람은 나, 친구,
찾아오는 사람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 신체 건강한 남자 청년, 혼자 거동하기 힘든 장애가 있는 여성, 이렇게 5명입니다. 할머니와 장애 여성은 거동이 불편하니 빵을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2덩이씩 드리고 남자 청년에게 하나, 친구와 저는 남은 빵을 나눠 먹을게요. 상황을 더 추가해 볼게요. 신체 건강한 남자 청년이지만 실직 상태라 돈이 없어요. 할머니께서는 혼자서는 슬퍼서 빵을 드시지 않으려고 해요. 또 장애 여성은 활동 지원사가 없이 혼자서는 빵을 먹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청년에게 제 몫의 빵을 선물할래요. 그런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놓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양을 배분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소규모 집단에서 먹거리를 나누는 수준과는 다릅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인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잡한 활동이죠. 기계적 균등 분배가 아닌 사회 정의, 경제 정의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장치 또는 보조수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특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장치입니다. 최약자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분배의 최우선 목표로 두되 경제적 분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약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정치적 참여에 대한 존중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사회적 관계와 연결된 자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꿈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각자의 대답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경험하며 사는지에 따라 원하는 바도 형성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각자가 이루어낸 성과도 오로지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해냈다고 할 수 없죠.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이런 점에 골몰했습니다. 센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은 심각한 기근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센은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들의 고통을 받고 성장한 후에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얻은 결론은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나 돈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에서 기근이 심화된 가정은 이랬습니다. 식량 부족이 이슈가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재기가 이어졌습니다. 사재기로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격 담합이 이어지면서 사재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악화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중에 가진 돈으로는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논리라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 정치적 행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센은 필요한 것이 가까이 있는데도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의 역동을 설명했습니다. 빈곤을 설명할 때 대부분은 어떤 자원이 부족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적인 실패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사회에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식이죠. 센은 그런 접근을 비판하며 기회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평등을 생각할 때 흔히 물질적 자원만 균등 분배하거나 약자에게 물질적 재화를 좀 더 많이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센이 지적한 평등의 요소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스스로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자유로운 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모두에게 자전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에게, 자력으로 걷기가 힘든 사람에게 그 자전거가 도움이 될까요? 이동을 위해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할까요? 바로 역량입니다. 이동이라는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역량이고 곧 자유입니다. 역량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는 모두에게 같은 자전거를 배분하는 사회가 아니라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등을 필수화하고 교통수단의 연결고리마다 문제가 없도록 살피는 사회겠지요? 평등은 단순한 물질의 분배,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역량 평등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원하는 좋은 삶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역량, 다른 말로는 자유의 역량입니다.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불평등의 결과를 겪는 약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 시험을 통한 공정성과 획일성을 마치 평등인 것처럼 여기는 것, 차이에 불과한 것을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덧칠하는 것, 차이 간의 위계를 만들고 특정한 차이를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의 평등한 역량 만들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평등을 분리하지 말고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어떤 무대에든지 자유롭게 등장해 자기만의 공연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 사회문화적인 존재에 대한 인정, 정치적 목소리를 인정하고 참여를 북돋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약자이고 소수자라고 해서 이 권리들 중에서 뭔가가 빠진데도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불평등입니다. 연대? 연대가 뭐야? 그거 대학 이름 아니야. 이봐, 지금 인권 얘기 중인데 대학교 이름이 왜 나오겠어? 아니지. 단결 투쟁, 연대 투쟁. 이거 아니야. 광장에 모여서 뛰두르고 시위하는 거. 연대라는 단어는 엉뚱한 의미 혹은 집회와 시위의 이미지로만 좁게 이해되곤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연대란 무엇일까요? 우선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란 존재 자체가 온갖 만물의 상호 의존과 활동의 결과입니다. 곧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대의 산물입니다.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아플 때, 다치거나 일할 수 없을 때, 혹은 아동일 때나 노인일 때도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와 협력 덕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연대의 산물이랍니다. 대표적인 연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노동이에요. 저마다 노동을 통해 타자의 삶에 기여하고 있어요. 또 그런 기여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여와 연대를 무시하려는 세력이 있지요. 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성공했다고 자만하며 누군가를 상호 의존성에서 배제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에 맞서는 힘이 연대입니다. 노동의 결실을 사회적으로 골고루 나누는 것은 대표적인 연대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결실을 독점하거나 모두가 향유할 수 없도록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힘에 맞서서 사회를 바로잡는 노력이 연대입니다. 연대는 한마디로 인권의 동력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낳는 힘,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또 동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유지하고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즉 자유와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을 탄생시킨 동력이 연대이지요. 또 그렇게 탄생한 인권을 유지하고 밀고 나가는 힘도 연대입니다.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 헌법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서와 제도에는 인권에 관련한 조항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뭐야? 인권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잖아. 왜 똑같은 인권인데 어떤 사회에선 잘 보장되고 어떤 사회에선 무시되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서는 뭐가 부족하길래 이런 필수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거야? 답은 연대의 결핍이에요.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어야 자유와 평등이 구체적인 법, 제도와 정책으로 사회 속에 등장해요. 또 계속 연대의 노를 젓는 시민들이 있어야 그런 제도가 에너지를 얻어 유지되고 사회라는 배를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편리한 기기들이 동력이 없이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인간다운 사회에 꼭 필요한 동력이 연대입니다. 즉, 연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연대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불쌍하잖아요. 도와줍시다. 안 됐어서 도와줬더니 그게 자기의 권리라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니까. 뻔뻔하구만. 다신 도와주지 말아야지.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도와줍시다.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저 선의로 도와준다거나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연대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제와 자선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합니다. 나를 가련하고 불쌍한 자로 만들지 마세요. 나도 당신과 동등한 사람이고 시민입니다. 나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기에 모든 사회와 국가는 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선, 구제, 후견 이런 말들은 연대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연대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타자를 열등하거나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면서 베푸는 것과 타자를 권리의 주인으로 보고 그의 당연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주공화국은 그 구성원 간의 동등함과 평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연대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이 맺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구성원들이 서로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평등하게 맺는 관계이지요. 그렇다면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격이 필요할까요? 저는 약하고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제게 주는 대로 먹고 입어야 해요. 어른들의 기분에 따라 야단 맞고 때론 학대받아요. 저는 연대의 관계에서 예외인 거죠? 나는 내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들어요. 혼자서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요. 사람들이 날 어찌 대우하든 나는 항의하거나 맞설 힘이 없어요. 저는 연대의 관계에서 배제된 거죠? 아니, 절대 아닙니다. 취약성과 의존성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타자와 사회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의존의 정도와 의존의 내용이 다를 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그런 상호 연결성을 무시하고
누구는 연결성에서 일부러 배제됩니다. 그런 무시와 배제에 맞서는 힘이 연대입니다. 연대는 특히 취약한 사람을 위해 더욱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람이라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명령이 연대입니다. 다양한 차이를 지닌 존재 모두가 서로의 취약성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연대적인 사회입니다. 연대는 개인의 노력과 성취의 결과가 아닙니다.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처럼 사회적인 사물 모두의 공통 자산입니다.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있으면 누구도 취약해지지 않고 동등한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만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의무가 먼저다.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가 웬 말이야. 돈도 벌지 않았으면서,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돌보지도 못하면서? 과연 의무를 먼저 수행해야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특정한 자격과 요건을 요구하는 권리들이 물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춰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업 같은 것들이죠. 반면 인권은 그런 자격과 능력을 따지지 않는 권리입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인간 사회가 이룬 유무형의 공통산물을 향유하며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산물이 불평등하게 쏠리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책임을 수행해야 인권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인권에 따른 책임이란 바로 이 연대의 책임을 말합니다. 인권과 연대는 한 쌍을 이룹니다. 또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능력이나 자격이 인권의 전제 조건이 아니듯이 연대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저마다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연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한 일, 천한 일, 남자만 하는 일, 여자만 하는 일, 돈 받으면 가치 있고 무보수면 가치 없는 일, 이런 구별에 맞서 연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노동은 타자와 사회에 대한 기여입니다. 우린 서로 다른 적성과 소질로서 타자와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런 노동을 위아래로 돈의 가치로만 따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서가 아니라 서로 다르게 자기답게 살면서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와 성격은 달라도 노동자를 괴롭히고 위험하게 만드는 환경에 같이 맞설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고유한 존재이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는 고유한 성적 존재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남자야 여자야? 남자다워야지, 여자다워야지. 남자답지 못하게, 여자답지 못하게. 사랑? 그것도 때가 있는 거지. 얼레리껄레리 그것도 사랑이야? 누가 너 같은 걸 좋아하겠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각 사람은 고유한 성적 존재로서 성차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성활동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성차별에 대해서는 같이 맞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대는 똑같은 존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이를 지닌, 다른 말로 하면 고유성을 지닌 존재들끼리의 만남입니다. 서로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에서 만들어가는 연대가 인권을 실현하는 동력임을 잊지 마세요.